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수설 95번째 옹정 청화자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강의 도자기를 했는데 강의 도자기는 그 도록 박매영감이 종류 수가 많아가지고 한 편에 1년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해서 뭐 옹정도 거의 못지않다고 봅니다. 걸륜까지는 그렇게 설명은 뭐 한 두 편 정도로 하지만 나머지 그 박매영감 같은 경우는 1년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옹정 청화자기 한번 책에서 나온 내용을 좀 정리 좀 하고 리뷰를 하다가 아마 두 편 정도 하면은 옹정 청화자기는 설명은 다 드릴 것 같고 박매영감에서 또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옹정 청화자기 그 책에 있는 뭐 책이 없으셔도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남기니까요. 책을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이 여간 두껍지 않아 가지고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책 본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면제죠. 자, 옹정 청화자기는 옹정제는 이제 강희제의 이제 아들인데 강희제가 워낙 재위를 61년 동안 하는 바람에 거의 뭐 옹정제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황제에 오른 거죠. 보시다시피 1723년에서 1735년이니까 한 12년 정도 재위했었습니다. 그래서 옹정은 걸륭을 까지 이어지는 그 단계의 역할에 충실했고 또 옹정제는 강이나 걸륜과 달리 이 고방, 이 고도자기죠. 송원명 그 도자기에 특히 명대 도자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법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또 재탄생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죠. 그래서 옹정 시기는 이제 청나라 때의 성세란 말은 이제 강건성세죠. 강이 옹건 걸륭을 이제 중국 역사, 원래 뭐 중국 민족은 아니지만은 이민족이지만은 중국 역사상 영토가 가장 컸던 때가 이 강이 옹정 걸륭, 특히 이제 강건성세라고 하죠. 매우 짧은 13년이지만 강희 때 놓아오는 이제 두터운 기초 위에서 또 옹정 황제가 또 그 도자기 사랑이 더해지고 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옹정 분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신의 경지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한자에 쓰여 있지만 요지를 감독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옹정제 때는 연희요와 당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영은 이제 걸륭제에 가서 꽃을 피우면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희 때는 장응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연희요와 당영이 경덕진 요무를 요와 관련된 업무를 관리 감독함에 따라 거대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옹정 시기의 자기는 이제 자기질이 투명 반짝이고 깨끗하며 기술이 정세하고 기형이 준수하고 전하 우미 품종이 다양하고 유색을 완비하였다. 그리고 송태의 5대 명의를 방한 것과 새로 창안한 유색의 품종은 모두 공전의 성취를 취득하였고 옛 것을 베끼는 수준이 극히 높아 완전히 진짜 중국 도자사상 한 송이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걸륭 때보다도 더 완벽합니다. 걸륭 때는 가지 종류 수가 많고 또 완벽하지만 이 너무 완벽하니까 걸륭 때는 거의 뭐 분업화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가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물론 당연히 예술적으로 그리긴 했으나 그래도 이 인간미가 조금 결여돼서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걸륭제도 집요해가지고 또 재위 기간도 한 60년 되죠. 그래서 걸륭 때의 도자기는 화려한 맛은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옹정제만큼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늘 이제 시작을 하면 태와 유, 그 다음에 청료, 뭐 이제 기역, 문양 이런 식으로 나가죠.
우선 태와유를 볼 것 같으면 태와유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뼈대니까요. 자, 옹종청화작의 태토는 재료의 선택이 정세하고 재분과 이제 수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걸러내는 거죠. 물레 성형 등의 기술의 엄격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또 소결 온도가 적절하여 자화 정도가 양호하다. 태체가 이제 새하얗고 곱고 견체하며 성형은 반듯하고 태체는 얇고 가벼워서 명대의 영락과 성화자기와 아름다움을 다툴 수 있다. 빛을 받으면 투명하게 보이고 태체는 윤기가 나고 흠이 없으며 약간 담청색을 보이는 것도 있다. 명대는 좀 붉은색이 좀 나오고 청대는 좀 담청색, 그러니까 청색기라는 얘기죠. 대형 기물의 태체도 능이 전체가 고르고 중후하게 보이지 않으며 소형기는 경쾌하고 정경하다. 옹종청화장이는 성형 마무리에 신경을 써서 거의 물레 깎은 흔적이나 접착 부위, 청대는 뭐 옹종 걸륭대는 접착 부위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명대는 그 가정 만력 때는 아주 일부러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접착 부위가 튀어나왔고 또 안쪽에도 그대로 깎질 않았습니다. 원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청대는 뭐 안과 밖을 거의 정세하게 깎았기 때문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거의 헷갈릴 지경입니다. 굽도 세심하게 다루어서 굽가끔이 반듯하고 굽끝이 가장 전형적인 미꾸라지 등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돼 있죠. 굽바닥이 곱고 매끈합니다. 또 굽이 없는 사저도 비교적 곱고 매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옹종청화작의 이제 유질은 밝고 투명하고 시유가 고르고 표면은 윤인하고 깨끗하며 흠이 없습니다. 또 미세하게 귤피문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선덕 청화자기의 효과를 낸 것입니다. 시유가 비교적 두터운 것은 이제 운무 모양을 하여 몽유라고 부르며 소위 이제 타액유라고도 합니다. 또 옹종청화자기의 유는 백색이나 청색기를 띤 백색이며 유충이 두텁고 윤기가 있으며 유면은 밝게 빛난다. 그러니까 태와유가 굉장히 고급으로 완벽에 가깝게 수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형은 이제 기형입니다. 모양새죠. 옹종청화작의 조형은 강의 때의 좀 질박하고 고졸한 작품에서 일변해서 좀 이제 경쾌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준수하며 섬세하고 곱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락성화자기와 함께 논할 수 있을 정도다. 뭐 근데도 그 시대를 못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락선덕 성화 때가 도자기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자, 옹종청화자기의 조형은 수려단정 선조가 부드럽고 시원하며 각 부의 비례가 조화롭고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옹종 때는 이제 자연계의 화과 형상으로 김을 만들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옹종 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해당 심식은 해당의 이제 그 해당화처럼 모양이 됐고 연꽃의 봉우리, 또 석류, 과릉, 유조식, 국판식이 있습니다. 국판은 국화죠. 자, 승문주는 이제 옹종시의 특유한 기형이다. 그래서 특유한 기형이면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승문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승문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이 새끼 꼬은 겁니다. 이제 새끼 꼬듯이 해서 그 도자기 위에다가 이렇게 감은 그런 형태의 준이 옹종시의 특이한 기형입니다. 나중에 사진이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옹종시기는 이제 명때와 전조, 강희 때의 청화자기를 많이 방제했는데 그중 명품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옹종청화자기의 기형은 반, 배, 접시, 소형 기물이 위주죠.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옹종 때의 자기가 이제 뭐 20cm 뭐 전후기 때문에 국제 경매장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여기 매병, 상병, 뭐 표형병 쭉 나오니까요. 읽어보시고, 우선 매병을 볼 것 같으면 옹종 때 매병은 진중 수려하게 보이며 구연부가 강희 때보다 좀 길고 두툼하고 둥근 입술도 없습니다. 둥근 입술이 있는 건 이제 명때죠. 명때. 어깨에는 강희보다 약간 마른 편이고 몸체 하부가 큼직하다.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진
그 기형을 그림을 그려놓은 걸 한번 쭉 보면서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병이 있는데요. 옹정시에 새로 출연한 기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청대의 황제가 공신한테 상으로 주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상을 준다의 상병입니다. 입이 좀 벌어졌고요. 목이 길며 복부는 둥글고 굽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진을 쭉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상병이라는 것은 옹정대 처음 출연했다. 그러니까 강의 때의 상병이 나오면서 강의의 연재가 그 관지가 있으면 좀 안 되는 거죠.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뭐 명대에 상병이 있다 이러면 이제 정말 무식이 탄로나는 얘기입니다. 왜? 옹정 때 새로 출연한 기형인데 걸륭 때 나오고 이게 이제 상병은 옹정 때 시작을 했지만 도광 한풍 때 많이 나옵니다. 특히 도광 때 많이 나오죠. 상을 줘야 될 일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으로 빽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이제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단대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단대,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입이 벌어지고 목이 길며 복부는 둥그렇죠. 그 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옹정상병은 전세하는 것이 극히 적죠. 현재 국내외에 여기서 국내라는 건 이제 중국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청 옹정연제 관이 있는 청화 연당초, 그러니까 전지 연화문 상병 한 점이 보이며 광주시의 문물상점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걸륭 후에 이제 각 조에서 답습을 해서 청화상병 외에 분체, 변세구, 다연마류, 홍유, 남유, 남유금체 등을 다양하게 만들었죠. 특히 걸륭 때는 정말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양에는 이제 연꽃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렴할 때의 렴자하고 발음이 중국 발음이 똑같습니다. 리엔이죠. 그래서 어차피 상병을 줄 때는 공신한테 주면서 신하들한테 이제 청렴하게 일을 잘해라라는 뜻으로 주는데 당연히 연당초문이 있으면 또 청렴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놨죠. 그다음에 이제 천구병은 영락 때 처음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강의 때 간혹 방제되어 옹정 걸륭 때 많이 보이는 제품인데 기형인데 옹정 때는 영락 선덕과 비교해서는 입이 미약하게 벌어지고 목이 짧습니다. 그리고 복부가 편원상, 그러니까 복부가 좀 뭐라고 그럴까 타원형이 된 거죠. 근데 명영락과 비교하면 이제 영락과 선덕이 가늘고 짧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을수록 좀 짧아요 목이. 그리고 이제 목과 어깨 사이가 곡도가 큰 편인데 면에서 옹정 걸륭권은 상반된다. 특히 이제 옹정과 걸륭을 구별을 하면은 옹정은 복부가 약간 타원형이지만 걸륭은 동그랗습니다. 아예 공처럼. 그리고 구연부가 미약하게 벌어지고 목이 약간 짧으나 걸륭 때는 좀 직선적이고 좀 깁니다. 거기 이제 사진이 좀 나왔죠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1번을 이제 강이라고 본다면 2번은 옹정, 걸륭이니까 점점 조가 달라지면서 길어지고 있죠 구연부가. 근데 요 두 번째 옹정 것은 좀 찌그러진 듯 보이잖아요. 타원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편원이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때는 위로 좀 이렇게 마르면서 위로 타원형이고 옹정 때는 옆으로 타원형이고 걸륭 가경 때는 거의 공 모양입니다. 걸륭 때는 공 모양이고 가경 때는 이제 공 모양에서 조금 윗면이 좀 찌그러진 듯이 보이는 거죠. 이런 이제 기형상의 특징을 또 기억을 하시면 또 단대하는데 좀 유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표형병은 뭐냐면 이제 호로병입니다. 호로병. 몸체가 상원 하방이 표형인데 구연부는 이제 미약하게 벌어지고 굽이 방형이다. 이런 이제 위는 동그랗고 밑에는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관음병, 관음준에서 변화한 것으로 기형은 강의에서 시작됐지만 걸륭까지 연속되는 강의 때 가장 좋아했던 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관음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음보살이 정수병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정수병의 형태가 관음보살이 들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유래돼서 관음준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고족배의 변천도도 한번 사진에 담았으니까 강의, 그 다음에 옹정, 걸륭 좀 다르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등롱병도 이제 옹종 때에 창작한 거라고 합니다. 등롱병은 등롱을 닮았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 그림을 볼 때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그 위아래가 거의 통병처럼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시들이 환관들이 들고 다니는 등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고 이제 어깨에 대칭된 이제 포수를 붙였죠. 포수를 붙이고 형태는 등롱과 비슷해 이름을 얻었습니다. 고족배는 조금 아까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보여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여의준도 신품종입니다. 여의준은 여기 그림이 있죠. 여의준. 여기 이제 요게 여의를 닮았죠. 여의를 닮은 귀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의이준입니다. 위아래에는 이제 호로병 같이 생겼습니다. 자, 옹정 때의 신품종이고 입과 상부가 원형을 띠고 하부의 풍만한 복부는 동그랗습니다. 굽이 없고 몸체 중간이 졸아든 허리를 하여 표주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되는 여의의 모양에 두 귀가 달려서 상하를 연접하고 있어 여의준이라고 이름을 칭했습니다. 자, 요 기형 기억해 두시고, 요 기형은 강의 때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다 방이고요. 네, 뒤로 가면 있습니다. 자, 청료는 이제 코발트를 말하는 건데, 강의 때의 품격을 계승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훈산이 있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선덕의 수입 청료를 사용한 효과를 방한 것으로 색택은 깊고 짙은 남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영락과 선덕의 그 철록반점, 철수반이죠. 석광반은 태골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고르지 않죠. 요철 현상이 있는데 이런 청화는 일반적으로 밝은 청백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르지 않는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청백류를 쓴 겁니다. 그 옹정 때는, 그래서 강의, 옹정, 걸륭 때는 그 코발트가 영락, 선덕 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분 성분이 다르죠. 자, 문양도 강의 후기에 청수하고 전화한 풍모를 이어받아서 이제 필촉이 덩세하고 부드러워지고, 그야말로 화해, 금수, 화조문 이런 이제 많은 문양들을 굉장히 잘 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신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잘 그렸습니다. 자, 꽃 모양을 화해문은 여기 이제 뭐 강의 때의 연당초, 그러니까 연당초라는 거는 이제 전지 연화문은 꽃이 크고 잎도 크고 화면을 가득 채워 여백이 매우 작았지만 옹정 걸륭 때는 이제 줄기와 잎이 조그맣게 변하면서 풍성한 모습은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주야는 더 풍부해져서 연화, 국화, 모란 뭐 이런 꽃들이 상견, 자주 보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화해 중에 과장화와 과지화가 이때 새로 나온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옹정제 때부터 이제 과장이나 과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과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장자가 담 넘어가는 장자예요.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것은 이제 과는 넘어갈 과자잖아요. 지나갈 과자. 그러니까 과장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담을 넘어가듯이 꽃을 그리는 거고, 과지화는 그 가지가 꽃과 가지가 기물의 안쪽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뚜껑이 있다 그러면 뚜껑에서 이어져서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양을 그려놓은 것을 과지화라고 합니다. 과장화나 과지화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용어입니다. 자, 화조문은 꽃과 이제 새가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운수평이라는 화가의 몰골 화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몰골 화법이라는 건 이제 글자 그대로 몰은 이제 없을 무자죠. 몰자가 없을 몰자예요. 그래서 유무를 가리킬 때 여우메이요 뭐 중국말로는 그렇게 하죠. 있냐 없냐죠. 그래서 골자는 뼈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뼈대가 없는 겁니다. 뼈대가 없다.
뼈대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곽선을 안 그리고 그냥 그린 겁니다. 그냥 그린 거고 나중에 그런 샘플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도로 진품 사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몰골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화가명이 운수평이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새들의 모양은 뭐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수도도 당시의 성애가 이제 사왕, 왕치성을 가진 화원파가 종으로 삼았으며 강의에 비해서 옅고 연하다. 또 섬세하다. 그리고 이제 산수도문이 강의 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통경 산수도, 뭐 누각 산수도 많았는데 옹정 때는 절지화나 화조문이 유행하면서 산수문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용복문은 뭐 강의 때를 답습한 거고 또 과장용 역시 용이 기물을 넘어가는 담을 넘어가는 그런 모양을 과장용이라고 합니다. 옹정 때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된 기법들이죠. 네, 새로 창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과지, 과장용 이런 용어들과 관련된 그림이 나오면 이건 옹정제 때 것이구나. 그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뭐 과장용이라든가 담을 넘어가는 용이라든가 또 담을 넘어가는 꽃을 그렸는데 뭐 강이나 아니면 뭐 명말, 명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다? 안 된다. 예. 아니 옹정제 때 창안한 건데 그 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기억하셨다가 단대 하는데 꼭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물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물도는 이제 저 걸륭 때 좀 많아지는 거고 어경초독은 이제 고기 잡고 밭 깔고 뭐 그런 것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경야독처럼 또 밤에는 공부하고 뭐 그런 이제 인물을 그림을 그려는 거고 기린송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린이 그 아이를 등에 태우고 가는 형상을 기린송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공자님이 탄생할 때 그 꿈에서 공자의 모친이 기린이 책을 토해내는 뭐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린 뭐 토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린송자라는 거는 그래서 귀한 아들을 갖고 싶을 때 흔히 쓰는 그런 문양입니다. 복록수 삼성은 뭐 복성, 녹성, 수성노인이죠.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면 복록수 삼성의 모습은 특이합니다. 수성노인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대머리가 좀 에일리언 같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대머리 노인이 수성노인이고요. 수성노인은 항상 그 한 손에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동을 데리고 다니죠. 그리고 녹성은 이제 녹자가 그 복록을 준다 할 때 녹자예요. 사슴을 이제 상징하는데 그 녹자는 녹봉을 가리키기 때문에 관리의 형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관대를 쓴 형상이 녹성이고 복성은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걸 복성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록수 삼성이 조자기법으로 해서 그 소조, 동상 같은 걸 소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만든 형상이든 아니면 그림을 그렸든 그런 구분할 줄은 좀 아셔야 됩니다. 뭐 수성이야 워낙 독특한 노인이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녹성과 복성은 헷갈리시는데 아기를 안고 있다 그러면 복성이고 관리 모양, 사모관대를 쓰고 있다 그러면 녹성입니다. 자, 그리고 정원 금기서와 사녀도는 여성이 위주가 되어 있는 거고 뭐 그런 사녀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쭉 써놨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청화작에 보이는 인물고사도도 옹정 때는 출연하지만 소수이며 뿐만 아니라 전쟁 장면을 묘사한 거를 도마 인물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물도 좀 옹정 때는 적게 보입니다. 옹정 때는 정말 화해문, 그다음에 화조문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 또 여백의미를 좀 살려서 그 남은 여백에 식구를 조성한 것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옹정 청화작에 사용된 법문 장식은 그릇에 정제된 가는 서체의 법문만을 배열하여 전체 기면을 가득 채우는데 이 시기의 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관지 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짱가몽 도솔 96번째 시간에는 관지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실물 사진들 뭐 이런 건 당연히 진품이니까 한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시간이 이제 끝나면 옹정제를 마무리하고 설명은 또 도록이나 다른 책자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 그림 있는 책자를 활용해서 한번 옹정제 때는 어떤 기형이 인기를 얻었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짱가몽 도솔 95번째 리뷰는 이걸로 마치고, 짱가몽 도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영상을 좀 보시고, 특히 그 짱가몽 도솔 80편, 81편, 82편은 전사 도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편만 좀 숙지하시면 전사 도자기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